저희 학교 다닐 때는 국가 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우리나라는 IMF 이전에는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가 채무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식의 강의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한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사회적 이슈로 되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국가 채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 국민 선진국에서도 최근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맞고 나서부터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재정 규율이라는 거, 재정 준칙이라는 것은 결국 고전학파적인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고전학파적인 원칙은 뭐냐면 재임대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투자하는 거, 미래 세대가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에서는 국가 채무를 허용한다. 그것이 기본적 원칙입니다. 근데 많은 국가들이 현세가 내가 쓰는 것도 국가 채무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쌓여서 누적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가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학생님들은 큰 정부를 원합니까? 작은 정부를 원합니까? 물어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항상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작은 정부를 원했습니다. 작은 정부를 원했고 정부에서 간섭하지 말아라. 우리가 한다. 그런 작은 정부가 원했는데, 최근 학생들은 큰 정부를 원합니다. 정부에서 많은 걸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길 원합니까? 적게 내길 원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세금은 적게 내길 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국가에서 지출을 해주고 세금을 안 거친다면 그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국가 부채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 국가 채무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고요. 그럼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IMF 전에는 그런 문제가 안 됐는데 국가 채무가 지금 올해 들어서 40%, GDP 대비 40%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GDP 대비 40%가 많냐 적으냐에 따라서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GDP 40% 좀 다른 나라 OECD 비교해서는 건전하다는 얘기 나오지만, OECD 국가들은 대부분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국민 소득도 우리나라 28,000불 정도 되지만 다른 나라는 3만, 4만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럼 당시에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 당시 찾아보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28,000불 됐을 때 나라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14년도에 이제 28,000불 됐는데 35.9%, 지금 40%지만 당시에 주요 선진국들은 한 48%, 68%였습니다. 지금처럼 100% 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 비율이 14%예요. 65세 인구 비율이 14%에 달하는 시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령사회 진입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내년도에 이제 후년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그때가 41.1%가 가능합니다. 그 국가 채무가. 당시에 프랑스 같은 경우 32%, 독일은 36%였습니다. 지금 높지만 당시에 고령사회에 진입할 당시에는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계속 있다면은 고령사회에 진입해가지고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문제가 되고. 그래도 잘 못 느낍니다. 지금 세금 내시는 현 세대 분들은 잘 못 느낍니다. 그래도 세금 내는 건 낫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하신 국가의 지속 가능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릴 때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세금 올리는 거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채무가 644조 원 올해 그 정도 됩니다. 이자가 20조 원입니다. 1년에 나가는 돈이. 예산에서 20조 원을 떼어줍니다. 이자를 내야 되니까 원금 상환이 아니라 이자만 20조 원이 나갑니다. 그 얘기는 보통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한 30조 되는데 그 절반 정도가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이 이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채무는 줄지 않습니다. 계속 늡니다. 국가 채무를 증가 속도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증가 속도를 막아야 되는 거고, 최근에 우리나라 5년 동안에 증가 속도가 지금 한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8.6%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근데 국가 채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회계가 진짜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회계인데, 일반 회계가 돈이 모자라서 발행하는 국가 채무, 이건 제일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적자성 채무, 악성 채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채무의 증가율은 15%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증가율은, 세수 증가율은 지난 5년 동안 6%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국가 채무라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갚을 수가 없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건 다 인식합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진보와 보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국가 채무 문제 자체는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미래 세대와 현대 세대의 문제입니다. 국가 채무라는 건 미래의 세금입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세금을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쓸 걸 대신 우리가 쓰고
세금을 물려주는 겁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런 거고. 이제 다만 이제 그걸 이제 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세출을 뭐 구조조정이 많이 나옵니다만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세출 구조조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많을 수 있고 또 세입을 어떻게 늘리면 좋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뭐 사실상 진보와 보수와 사이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복지 지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복지 지출 문제는 강민 교수님 참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낮습니다. OECD에 비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면 당연히 올라갑니다. 복지 지출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올라가지고 한 2040년 되면 거의 딴 나라랑 비슷하게 됩니다. 그냥 놔둬도. 다만 복지 지출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 지출 늘리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복지 지출을 도입할 때 그냥 도입합니다. 몇 조씩 되는 것들을 한 뭐 5조, 6조 보육만 해도 지난번에 우왕좌왕하던 몇 년 전에 우왕좌왕하던 보육 정책만 해도 1년에 들어간 돈이 6조 원이 넘습니다. 보육이. 근데 이런 제도 결국에는 근데 그것이 1년만 바뀌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이것들이 아무 재원 부담 없이 그냥 막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새로운 복지 사업 좋습니다. 들어올 때 충분한 사업 검증을 해야 된다. 최소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이라도 해보고서 해야 되는 건데 전국적으로 6조씩 되는 것을 그냥 뿌리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열심히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세입도 뭐 오늘 뭐 주제가 그 국가 채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릴 게 많이 있지만 세입에 대해서는 이제 단순하게 어떤 세목을 올리자 어떤 세목을 올리자보다는 전반적인 패키지로서 이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한 40조씩의 재원 적자 나오고 있습니다. 40조씩이에요. 그러면 뭐 또 구조적인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타겟을 정해가지고 이것은 좀 이렇게 패키지로 해야지 이건 절대로 이게 무슨 여야가 있는 상황에 진보 보수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거는 세입을 확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선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별도의 장에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 채무를 줄인다는 데는 모두 인식을 했기 때문에 국가 채무를 줄인다는 원칙하에서 재정 규율, 재정 원칙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정 규율이라는 얘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재정의 원칙을 따르자는 겁니다. 2008년도에 전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그 금융위기를 맞고선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60%뭐 이후에 마스트리 조약했다면 60%의 국가 채무를 규정했는데 다 100% 넘어가 왔습니다. 넘어가가지고 지금 뭐 이후에 마스트리트가 거의 뭐 그런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EU 커미션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새로운 그 제안을 합니다. 각 나라에다가 재정 준칙을 만들어라. 라는 권고를 하면서 2012년부터 재정 준칙을 각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모든 나라들이 적자가 줄기 시작합니다. 이건 준칙입니다. 딱 위에 한도를 두는 거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마치 집에서 카드에 신용카드에 한도가 없다면은 그냥 쓸 겁니다. 계속해서. 근데 신용카드에 한도가 딱 있다면은 그거에서 맞춰가지고서 수입을 더 봐두든지 아니면 지출을 줄이든지 할 텐데 그래서 한도를 막아놓는 것이 제일 우선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재정 준칙이 논의되고 있지만 국가 채무 한도, 국가 채무에 대한 준칙을 설정하는 것이 어떤 합리적인 방안이고 국가 채무 준칙을 설정하면서 그 밑에 이제 그 있는 이제 지출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세입의 증가 같은 것들은 또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제 그런 기계 없이 논의할 경우에는 또 이게 논의가 또 다른 데로 흘러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 준칙 예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독일 예를 최근에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2011년도에 국가 채무를 GDP 대비 작년도 GDP 대비 0.35%의 증가만을 허용했습니다. 이게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헌법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얘기를. 그거를 법에도 집어넣을 수 있지만 법에 집어넣을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하에 법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절반 차선을 하면 헌법이라는 것은 웬만해가지고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2011년도에 헌법에 그 얘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렇다는 얘기, 이제 데프트 브레이크라고 지금 번역해서 나오고 있지만 채무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겁니다. 이제 가장 채무 준칙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재정 준칙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경기가 나빴을 때 재정 정책을 수행하는 그 스페이스가 작다. 그게 이제 가장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럴 경우에 예외적으로 한 기간을 둬가지고 몇 년 동안에 적자를 허용하고 그 다음에 좋아질 경우에 의무적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또 법령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재정 준칙에 대해서 무조건 경기 안정화를 저해한다는 것보다는 그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하여튼 제가 짧게 말씀드려서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재정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가 확실하게 확연히 저는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국가 채무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한다든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 외에는 진보 보수는. 근데 문제는 재정 수지든 국가 채무든 결국 재정이라는 것은 양짝의 조합 아닙니까? 세입과 세출의 조합으로서 수지 혹은 채무 혹은 건전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지금 재정에서 일정한 불안 혹은 미래 그런 위기 징후가 나타난다면 양자의 카드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를 다뤄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 한국에서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국정 운영 세력에서의 보는 재정에 대한 접근은 한쪽만 봅니다. 지출만 봅니다. 지출을 관리하자는 거고요. 진보 쪽도 당연히 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 확대고 또 그거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입 확충, 특히 증세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진보 쪽 이제 패널로 치면 저는 한국의 재정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진보는 감히 균형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봐요. 지출의 불가피한 확대와 또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세입의 확충에 대해서 용감하게 얘기를 하는데,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책임 세력인 보수가 오히려 지극히 편향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지금 관리재정 수지 적자 올해보까지 합치면 125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출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공약에서도 그 국민대 타협위원회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정한 대통령의 고집이라고 여겨지는데 자꾸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이 지금 대한민국 재정을 멍들게 하고 있고 재정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세출 측면과 세입 측면을 봐야 되는데 양자가 다 이제 중요한 과제이지만 세출은 물론 여러 의료 지출이든 혹은 복지 지출이든 국가 운영에 있어서의 관리의 몫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고령 사회로서의 진입이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아까 선생님 그 학생들 그 대응에도 나타난 것처럼 국가에 대한 기대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출에 대한 관리 통제도 필요하지만 그 자연 증가 요소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족국가로서 나라를 만들고 헌법공화국을 만든 이상은 그 구성원들이 그 헌법공화국 국가한테 그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강병수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정의 여러 규모에 대한 양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재정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저는 정체성 논란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19세기의 국가가 아니고 20세기 국가가 아니고 또 21세기 초반에 여러 글로벌 경제 위기, 시장 위기 상황 속에서 새롭게 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국가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출의 관리는 필요하지만 지출의 빠른 자연 증가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미 재정 사이즈가 서구 북쪽 유럽에 비해서 너무 작지 않습니까? GDP 30밖에 안 되고 유럽은 50인데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 보더라도 뭐 예정치 자료에 보면 의무 지출이라든지 사실상의 의무성, 경지성 지출을 빼면 예산 편성해서 재량 여지를 가지고 있는 건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SOC 분야도 줄고 있고요. 근데 미래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 요인 때문에 관리를 하더라도 그 폭은 저는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세입 확충을 얘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발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원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정적 분석에서도 현재 세입을 지금의 GDP 18, 19 정도로 그냥 픽스를 해놓으니까 조세 부담률을 당연히 지출의 자연 증가분이 있는 사회에서 2060년에는 국가 채무가 180~70%까지 가는 게 당연하죠. 산수죠. 저는 이게 왜 논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거기에 조정 시나리오 분석을 하셨잖아요. OECD 평균 정도만 세입을 늘리면 국가 채무가 80%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80~90% 수준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이죠.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지출이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한국에서의 조세 부담률을 OECD 평균 정도 상향시키는 거, 저는 이게 재정개혁 논리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과도하게 얘기하면 지출 증가는 약간 상수적 성격이 있고
세입 확충은 변수적 성격이 있어요. 그만큼 정책의 의사결정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은 무엇이냐, 혹은 정치는 무엇이냐, 토론은 무엇이냐, 의사결정의 여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거야지, 당연하게 증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자꾸 실링을 세운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정책적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엊그제 재정전략회의 분석도 저는 스웨덴을 따라가자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90년대 초반에 스웨덴 92년, 93년 재정위기 직후에는요, 재정 규모가 GDP 거의 70%까지 육박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민 부담률이 50%까지 육박하는 거죠. 그 정도 한도 내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하고 이제 겨우 GDP 30의 재정 규모와 조세 부담률이 20도 채 안 되는 나라에서 이 세입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치해 놓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큰 사이즈의 재정에서 얘기했던 재정 준치, 그 나라의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걸 지금 여기에다가 들이대고 있는 거죠. 허약해서 죽을 지경 애한테다가 강제 다이어트를 시키게 되면, 그러니까 국민들은 여기서부터 재정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나라가 불안하고 나도 불안하고 고령화 때문에 노후 준비도 없는데 나라에서는 지출 통제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헬조선이 나오고 나라에 대한 로열티가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국정운영 세력과 특히 뭐 야당도 그렇고 저희 시민단체도 그렇고 책임 있게 국민들한테 세금의 문제를 제안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 큰 문제가 결국은 세금 장벽, 조세 저항을 넘어설 수 없을 거라는 걱정이 있으세요. 저는 이게 그래서 변수 영역이고 정치가 해야 될 바라고 봐요. 제가 바라건대는 저는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 구성원들, 시민들이 미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 연말정산 파동도 10만 원 덜 내는 게 싫다는 게 아니고, 왜 나만 건드리느냐, 왜 대기업은 놔두고 우리를 건드리느냐, 왜 담배세 다음에 또 이것까지 건드리라는 조세 형평성의 문제였다고 봐요. 한국 사람만큼 정의에 대해서 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모든 정치 세력들이 한국 시민들이 갖고 있던 이런 조세 정의의 열정들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 성과를 축적시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조세 개혁에 나가는 거, 저는 이게 미래 재정의 한국의 운명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제가 맨 마지막에 그 강병원 선생님도 제안해 주셨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젠 단일 품목, 야권에서는 법인세, 대기업 법인세 인상하라 그러는데 그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러면 자꾸 대기업들이 국제 경쟁력 등등등등 국제 법인세의 뭐 추이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극히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봐서 저는 한 베스킷에 다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세금 세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첫째, 탈세 탈루 확실히 잡아야죠. 이거에 대한 전체 국민위원회를 만들고 그 탈세 탈루의 진전에 따른 지표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체감시켜주고,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따라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최소한 대기업과 고소득한테 가는 공제 감면들은 확실하게 로드맵을 만들어서 없애고요. 왜냐하면 그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주체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요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세에 대한 점진적인 상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사회보험이 미래 재정 부담이 크는데, 사회보험이라는 일종의 복지급여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낸 거에 비해서 돌려받는 게 눈에 보이는 거고,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일정한 사회보험에 대한 복지 체험이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설명하면 어차피 공적 사회보험이 약하니까 다 민간보험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보험의 재정 논리는 너무나도 우리 가입자들과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 우위가 공적연금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지속 가능하고 당신이 계속 연금과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면 민간에서의 의보 혹은 생명보험 지출을 공적 건강보험으로 돌리면 된다. 전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보험료 상향 프로그램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추가 가계 지출이 아니고 사실 민간 지출을 공적 지출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관건은 세입에 있다. 저는 그러면서 재정전략회의를 좀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의 세입 확충을 전 국민적 열의를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런 논의를 한다면 비로소 재정에 대한 저는 합리적 보수가 쓰고, 또 그거의 파트너를 갖는 또 합리적인 복지 국가를 얘기하지만 또 합리적인 진보주의 쳐서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이게 지금 재정 정책이야말로 정말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그 진보하고 보수 사이에 견해가 이제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재정에 대해서 보수 진보를 이렇게 보면은 2002년에 흑자가 났고 관리 대상 수지가, 그다음에 2007년에 흑자가 났고 이랬습니다. 이게 김대중 정부 말년이고 노무현 정부 말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적자가 나서, 이게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보수 정권이 큰 정부를 지향한다는 진보 정권은 어떻게든지 흑자를 만들어 놓고 나갔는데,
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보수 정권은 흑자를 만들어낼 희망이 안 보이게끔 그림이 나왔다는 거가 이게 지금 우리 보수 정권이 보수 진영에서 재정을 보는 그 재정을 생각하는 그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재정은 굉장히 장기적인 것까지 우리가 감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18년부터 고령사회가 됩니다. 말로만 해오던 고령사회에 드디어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고령사회는 급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꼭대기까지 차카닥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쫙 내려가는 그런 단계에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령화가 아주 특이하게 전례 없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2060년까지 이제 인구 통계가 나와서 그거를 보면은 2060년에는 10사람 중 4사람이 65세 이상인 사회가 됩니다. 4사람, 10사람 중에 4사람. 오늘 모인 분 중에 이 중에 4분의 1이 65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도 80세 이상이 한 17%가 된답니다. 그래서 고령 사회도 굉장히 고령화된 사회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세금을 많이 내는 연령대가 이제 한 30대 중반에서 50대 35세에서 54세. 이 한 20년에 걸친 이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가장 활발하게 내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절반이 없어집니다. 절반이 그냥 사라져요. 세금 낼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적에 지금 고령 사회에 지금 앞두고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 일대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내겠느냐? 그런 재정의 그 일대 개혁 없이 우리가 이 재정이 무사하겠느냐? 지금 김원식 교수님께서 정부의 2060년까지 장기 재정 정부의 전망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거기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대로 가면은 2060년 들어서 국가 채무 비율이 60%에 달한다, 62%가 된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62%라는 건요, 그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62%면은 재정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할 수가 있고,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부의 전망이 옳다면은 무슨 개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믿기가 좀 어렵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지금 고령 사회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런 사회가 돼도 재정 국가 채무가 60%밖에 안 올라갈 것이, 이거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그나마 이제 현실적인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12년에 보면은 2012년에 한 번 나왔고 2014년에 한 번 나왔고 2060년까지의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길 보면은 이 2060년이 되기 훨씬 이전에 2030년대 중반에 가면은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너무 높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이 자꾸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진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기가 난 데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국가 채무가 60몇 %밖에 안 됐는데도 재정 위기가 났고요. 다른 나라는 일본 같은 나라는 200%가 넘어도 위기가 아직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은 노인 인구 비율이 한 30%가 되는 한 2030년대 중반쯤 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세금을 더 걷기도 어렵고 지출을 줄이기도 어려운 상태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재정에 스페인식 위기가 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를 이제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이거를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려서 이게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고서 2030년대 위기가 불거지고 나서 이제 부랴부랴 재정 건전화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미래 세대들이 그거를 다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0대 중반 이하에 36살 이하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까지가 그 부담을 대부분 짊어지는 거고,
기성세대, 지금 제 나이 정확히 말하면 58년 개띠이신 분부터 그 58년 개띠부터는 그때가 되면은 이제 70대 후반에 고령이 돼 갖고 세금을 낼 뭐 여지가 없어져서 자연적으로 먹튀가 됩니다. 재정으로부터 받을 건 다 받고 그 낼 거는 안 내는. 그래서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연금, 국민연금을 보면요, 국민연금이 이제 2013년에 그 재계산을 했는데 2007년과 마찬가지로 2060년에 고갈이 된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6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2060년에 65세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95년생이거든요. 지금의 25살인가요? 이 사람들은 연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낸 거는 다 내면서 제대로 연금을 그 정상적으로 받을 한 3분의 1밖에 못 받는 그런 그 상황이 됩니다. 아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25세 이하 지금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아니 얘네들은 하라는 과외 다 하고 그 다음에 사교육 그 힘든 거를 다 하고 온갖 스펙을 다 쌓고 왔는데 직업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뭐 청년 실업에다가 뭐 그 걔네들 입에서 뭐 헬조선이란 말이 나오고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그 불만에 쌓인 애들이 나중에 늙으면은 복지 중에 모든 국가의 복지 중에 가장 넘버 원이 뭡니까? 국민연금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처음에 복지가 국민연금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복지가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 복지를 위해서 수업료를 깎아준다든지 무슨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급식을 반값으로 하기, 이거는 다 걔네들이 짊어질 것이지 자기 부모들을 위한 복지인 것이지 그 부담이 남으면 자기네들이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게 참 기만적이다. 그 지금 청년들과 중학생, 고등학생, 그다음에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사회가 이래도 되는 거냐?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노후 준비는 노인이 되기 전에 해야 되듯이 고령화 대비 역시 우리가 고령 사회 진입 이전에 다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조정 부담도 줄어들고 사회적 그 세대 간 형평성도 상당히 불공평한 형평도 완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그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2012년에 나온 그 예산정책처의 그 자료를 보면은 고령사회 되기 전까지 그 조세 부담률을 2.5% 포인트 높여놓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조세 전문가들이 늘 얘기해왔던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마련하고 또 올려놓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 2060년도에 가면은 국가 채무 비율이 60%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세금을 올려갖고 남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가 채무를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2060년도에 국가 채무가 그 폭발하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세금을 올려갖고 돈이 남았으니 또 새로운 복지에 쓰자 이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인가, 어려운 정말 실현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서 이제 재정 준칙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몇 가지 얘기를 한 것 중에 눈에 띄는 거가 2020년까지 5년 단위 계획이니까요. 2020년까지 총 지출 증가율을 총 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겠다, 이런 그 전략을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MB 정부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나서부터 정부의 입장이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했던 것이 지출 증가율보다 세입 증가율을 한 2-3% 세입 증가율보다 지출 증가율을 한 2-3% 포인트 낮게 가져간다였거든요. 근데 이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핵심적인 이유 첫째가 세입 증가를 낙관적으로 늘 했었다는 것이죠.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하면서 세입 증가율을 낙관적으로
보니까 이거보다 작게 쓴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금 걷어보면은 세금 거친 것보다는 많이 쓰는 그런 게 매년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은 진짜 그대로 된다 그러면 정말 정확하게 세입 증가율을 맞춰갖고 그대로 따른다고 하면은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되기 힘들다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설령 그것이 내년의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그런 그 예측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 재정 준칙은 문제가 있는 것이, 경기가 좋으면은 세금이 많이 거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세금이 많이 거치면은 지출을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략에 따르면은 경기가 좋아가지고 세금이 많이 거치면은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경기가 나빠갖고 세금이 안 거치면은 재정에서 많이 써줘야 되는데, 이 전략에 따르면은 경기가 나빠서 세금이 안 거치면은 지출도 할 수 없게 지출을 많이 늘릴 수 없게 되는 이른바 경기 조절 기능이 완전히 거꾸로 되는 그런 전략이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까 박영주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도라에 돋벌이든지 단순 명료하게, 아니면은 그 지출 증가율을 잠재 성장률에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잠재 성장률, 경상 잠재 성장률에 맞추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그럼 잠재 성장률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나 잠재 성장률에 맞춰서 지출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90년대 들어서 잃어버린 10년에 들어가면서 잠재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그거를 알아채지 못하고 지출을 자꾸 누리고 또 감세를 또 자꾸 하고 이러는 바람에 불과 10년 사이에 그 선진국 중에서 이 재정 건전성이 가장 뛰어나던 나라가 불과 10년 사이에 세계 최악의 재정을 가진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적에 잠재 성장률에 맞춰서 지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제 전공을 좀 살려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저도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재정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가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도 몇 가지에 대한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공약 가계부라는 이름으로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엄밀한 엄격한 접근을 시작하는 그런 출발을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인수위 과정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실제 이제 집권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기존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어떤 예측의 수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이전 정부는 이제 다음 정부에 대한 예측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재정 수지의 균형을 맞췄다는 쪽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정부가 이어받게 되니까 그에 따른 수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이 들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서, 세법 개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비과세 감면 축소라고 하는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이 공감을 이루는 그런 정책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하는 단계에 들어가면은, 아까 우리 오 박사님께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의 비교의 생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또 달리 이야기하면은 정의의 관점이 워낙 강하다 보니 다른 사람 내비두고 왜 나한테 이렇게 세금을 많이 매기느냐, 이런 시각이 강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당시 소득세법 개정할 때 7천만 원 이상의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1조 5천억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은 별로 우리 국민들이 주목을 하지를 않고 왜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세 저항이 굉장히 그 당시 신문을 들여다보시면은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세 저항이 생각만큼 정말 이걸 풀어나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새삼 한번 느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 2월에 들어와서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일반 정부 공공부문의 채무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전 정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국제 기준에 맞춰서 정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은 뭐 우리가 그 당시 기준 발표할 때 보면 34.8%였고, 일반 정부 국제 기준에 의해서 봤을 때도 39.7%밖에 안 되고, 비금융 공공부문으로 봤을 때, 즉 비금융 공기업을 합쳤을 때도 64.5%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학자들께서 이 보도자료의 그 행간을 좀 잘 읽어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사실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비금융 공공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금융 공기업을 합친 부분은 이게 아직 국가 간의 비교가 통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이후의 과제로 남기고 통계를 발표했다는 내용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 때문에 우리가 이 금융 공기업의 부분, 한국은행의 뭐 통한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우리가 국가 재정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일반 정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국민연금과 사회보장제도와 여타 정부 부분과 이렇게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 거래로 제외되는 부분, 즉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그것도 한 100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는 굉장히 그거는 좀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일반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인식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에 따른 충당 부채를 그냥 이 사회보장제도로, 순수한 사회보장제도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그런 기반이 2014년 2월에 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입니다. 이 점은 의외로 인식들을 잘 못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 보면 공적 자금 등 여러 가지 공기업의 부채 증가를 통해서 5년간 10대 공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조의 부채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정부가 재정 경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잡히지 않는 형태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10대 공기업만 봤을 때 5년간 120조가 증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10대 공기업을 봤을 때 5년간 160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는 이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통해서 오히려 부채가 줄어들었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추세를 만약에 그대로 유지한다고 봤을 때는, 만약에 이명박 정부의 추세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160조의 전략이 있었지 않나,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160조를 공기업 부분에서 정책 부채 증가로 쓰지 않았던 돈이 오히려 명시적인 재정 적자로 전환됐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현상도 아니고 또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한 일로 봅니다. 그리고 2015년 5월에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있었는데, 이건 또 계산이 정부에서 70년간 333조 원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의 부채를 줄여간 것, 그리고 공무원 연금의 향후 전략분을, 그러니까 연금의 절감이 됐던 부분, 이 부분들은 국가 채무에 반영이 안 됩니다. 저는 재정을 절감한 이런 노력들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재정 지표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즉 각 정부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기울인 노력들이 적절하게 비교되고 있는가,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재정 준칙에 대한 문제도 과연 이 재정 준칙이 5년 단임의 정부의 재정 성과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건 좀 뭔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또 수단을 남겨두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고민이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5,8년 개띠가 지금 굉장히 경제활동 인구에서 이제 막바지에 도달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관리 대상 재정 수지와 통합 재정 수지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 대상 재정 수지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수지 흑자를 제외한 부분인데 국민연금 부분에서는 막대한 지금 흑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강제 저축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부양, 경기 대응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과연 관리 대상 재정 수지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관리 대상 재정 수지를 제로로 만든다 하더라도 통합 재정 수지는 굉장히 흑자가 됩니다. 국민연금의 흑자가 규모가 큽니다. 그럼 이거는 정부로서는 강제 저축을 통해서 재정을 긴축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재정의 준칙을 가지고 경기 대응에 대한 정부의 여력을 어느 형태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저도 더불어 토론을 드리면서 플로우에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네. 그 국가 채무의 보유자들이 예. 상당 부분 내국인이다. 네. 한 8, 90%를 예. 일본 국민이 갖고 있다. 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아까 우리 잘 지켜주셨는데 국민연금이 한 100조 갖고 있기 때문에 내국 보유가 한 50%입니다. 50% 정도. 아마 보험, 연기금 이런 데서 예, 합쳐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 보유자가 국민연금입니까? 국민연금 제일 크죠.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래서 사실상 고갈되고 그래가지고 국채를 80점이면은 우리나라 국채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 상당히 마이크 예, 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 이제 국민연금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갖고 있는 게 적어들면서 지급자한테 많이 가다 보면은 자기는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그 80점에 돼 가지고 이게 국가 부채라는 게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올해 기존 거 만료된 거를 새로 발행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순간 모라토리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그건 복지 지출은 뭐 늘 수밖에 없는 거고, 늘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증세를 하지 않으면 탈세한 거를 많이 이제 잡거나 안 그러면 다른 지출 분야를 줄이거나, 그게 이제 공약 가계부에 나온 일부 정신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3년여간에 125조 적자가 늘어난 건 또한 사실이고, 오 원장 얘기한 대로 공격 부채가 줄었지 않느냐, 그걸 빼주더라도 엄청 는 거고, 그렇게 보면 증세 없는 복지, 이게 제대로 설정된 아젠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좀 재고를 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 아닌가.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 그걸 좀 누군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글쎄 뭐 정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뭐 누가 먼저 제기했느냐 그 문제를 떠나가지고 저는 그 점에 동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다른 뭐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출 구조 조정의 그 시급성과 긴급성, 그리고 사실 저도 우리 아까 뭐 박 박사님 말씀을 하셨나요? 조사를 해보면은 세금 낼 용의가 있다. 단 정부를 신뢰할 수 있고 정말 내가 기여한 금액이 나중에 연금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어떤 신뢰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하겠다라는 것이 저는 또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지출 구조조정의 측면에서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과연 누가 정부의 세금을 기꺼이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그 5년 단임의 정부들이 쭉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봤을 때 바로 그러한 시대적 요구가 이 5년에 있지 않았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 세율 인상이 정세가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상당히 이 정세 없는 복지라는 말 자체가
전문가들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좀 비판의 여지가 있었다는 그런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오건호 박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정세와 지출 구조 조정, 재정 준칙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될 시기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공약집에 국민 대타협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집어넣었습니다. 정세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좀 정리를 드리면은 그 국민 부담의 방법을 조세로 할 것이냐, 사회보험료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팔리시 타이밍에서 이제 그 지출 타이밍에 관한 조정이 있어서 그 갭을 어떤 식으로 메꿔 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금을 통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기금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연금 기금에 있어서 이게 이제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구조적인 조정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건강인데, 지금 우리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포인트가 국민연금 문제는, 연금 문제는 이미 이제 그 프라이빗 섹터로 넘겨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조세 지출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실적인 포인트는 어디에 가 있냐면 건강보험에 가 있습니다. 보건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가 되게 되면 노인 의료비가 더 크게 증가하게 되고, 노인 의료비는 일종의 비용이거든요. 연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적립을 하면 어떤 형태로 되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더 많이 되돌려받는 거죠. 근데 이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철저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한 우리가 이제 관심을 줘야 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의료에 대한 공공성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지금 소위 최근에 들어서 이제 포스 레볼루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포스 레볼루션을 정부 부분에서 철저하게 도입을 해서 어떤 형태의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사회 전체, 이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각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당면한 문제니까 이 지금 포스 레볼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복지 비용, 복지 서비스의 단가를 낮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재정 운영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재정 문제를 단순히 수입 지출에 대한 관점만 보고 있는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 70년대부터 조세 지출을 세입에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조세 지출도 세입으로 간주를 하고, 그다음에 조세 지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게 되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그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현재 개인연금에 대한 조세 지출을 해줬을 경우에 정부 세수가 뭐 장기적인 관점이긴 합니다만 원제너레이션 봤을 때 8배까지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7배의 그 재정 개선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실증 분석을 통해서 뭐 정리를 했습니다만, 조세 지출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정부는 무작위적으로 조세 지출을 줄인다고 하는데, 이 조세 지출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 효과도 같이 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 다른 문제지만은 세수 증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 연금에서 장기적으로 300조를 줄였다는 얘기는 300조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더 걷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세입, 그다음에 조세 지출의 장기적 재정 개선 효과, 그리고 다양한 구조 조정을 통한 효율성의 개선, 그다음에 새로운 지금 정부 부문에서 복지 부문에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가 넘어갈 겁니다. 앞으로 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곧 복지다, 이런 식 개념이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복지 부문에 대한 복지비 지출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 것인가가 앞으로 아마 재정 건전성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좀 전에 증세 없는 복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좀 이게 레토릭에 불과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개정된 세법들을 보면은
증세를 시도를 했거든요. 뭐 그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기존의 3억 원에서 1억 5천으로 낮췄고 소득세 증세했고 담뱃값 인상을 통해서 개별 소비세 새로 도입했고 소비세 인상했고 또 올해부터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뭐 75% 탄력세를 적용하지만 일단 5% 수준에서 양도차익 과세, 자본이득 과세 하기로 했고 또 그 과세 표준 1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최저한세율도 기존의 16%에서 17%로 인상을 했고 뭐 등등 뭐 그 증세 시도는 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 현 정부의 그 증세 기조가 저는 공약 가계부에도 있었지만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소득세와 소비세 위주의 증세를 하되 법인세와 재산세는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저는 말이 성장 친화적인 개편이지 실질적으로 소득세와 소비세 위주의 증세를 하고 법인세와 재산세는 건들지 않겠다. 이런 그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그렇게 차근차근 추진이 됐다고 봅니다. 그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 시장의 효율성을 왜곡하지 않는 세금은 재산세이죠. 그리고 OECD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의 경우는 그 재산 보유 관련 세수 비중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뭐 종부세 상당히 무력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지방재정 약화가 초래됐고 이런 문제. 법인세의 경우에는 제가 그 발표 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법인세를 인상해서 그때 당시에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했을 당시에 그 근거로 제시한 게 근데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근거에 이제 법인세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과연 그 이후에 진행된 추이를 보게 되면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과연 투자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더라도 그것이 고용 친화적으로 증가를 해서 일자리가 늘어났느냐? 그것이 과연 성장 친화적이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들 중에는 그 법인세 인상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뭐 그런 기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인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적자가 난 기업은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흑자가 났을 때 흑자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이고 적자가 났을 때는 또 흑자가 날 시기에 법인 과세소득에서 빼줍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과연 법인세제가 성장 친화적으로 그 역할을 다 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세제 개편에 있어서도 그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도 보게 되면은 뭐 그 법인세 최고세율 27%까지 올리게 되면 뭐 향후 2013년 기준으로 5년 동안 한 50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도 전망을 한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재정학자들께서 주로 이제 토론하시는데 금융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질문하는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이제 토론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재정학자들은 굉장히 장기적이고 금융학자들은 거의 마이옵틱한 수준으로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경제 정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 중기, 장기라고 하는 이제 타임 호라이즌이 다른 어떤 목표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제 토론도 보면 발제 토론이 보면 2060년이면 지금부터 한 45년 후, 그다음에 뭐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하는 2035년이라고 한다면 20년 후인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한국 경제가 살아있을까라고 하는 게 더 걱정입니다, 솔직히. 요즘 이제 가장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부실 기업의 이제 구조조정 문제인데,
우리가 한국 경제의 어떤 주요 산업적 기반이 무너진다면 그거는 정말로 또 다른 어떤 재정적 소요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즉 뭐냐면 이 이제 장기 재정 추계를 하실 때 고령화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한국 경제의 어떤 중요한 이슈는 오히려 이제 이 부가가치 만드는 능력, 성장 산업이 있느냐, 기업들이 과연 돈을 벌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재정이 단순히 이제 그 빌트인 스테빌라이저의 효과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또는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들한테 뭔가 좀 선별적인 어떤 지원의 어떤 정책도 펴야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재정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더구나 이제 지금 뭐 대우조선 등등을 비롯한 이제 그 부실 기업들을 구조조정할 때 어찌됐든 뭐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좀 재정의 어떤 문제를 생각하실 때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재정의 역할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나왔던 그 IMF의 보고서나 또는 그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지금 재정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전현직 국회 예산처 정책분석실장께서 두 분이 동시에 다 나오셨으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적극적인 단기적인 어떤 재정의 역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실 때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장기 전망을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상에 4년마다 한 번씩 전망을 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발표한 것이 사실 저는 그 책이 아니라 그냥 그 보도자료만 있어가지고 본문을 보자고 했더니 본문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은 장기 전망이라는 게 이제 좀 어느 정도의 그 모형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가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여주지 않고 있어가지고 사실상은 알기 힘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 재정 전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우리 김 교수님 말 맞더라 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데 저희 재정 전망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워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가정이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가정이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지출 수준, 지금의 세입 부담률을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이라도 이걸 바꾸면은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베이스라인 프로젝션을 합니다. 베이스라인 프로젝션은 현 상황을 딱 주고 오늘까지의 상황을 주고선 그걸 프로젝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세금을 올리든지 지출을 줄이든지 하자 그런 측면이고 이제 국가 채무를 저희가 중시하는 이유고 국가 채무에 대해서 뭐 준칙을 도입하자고 하는 말씀은 지출 준칙도 있고 수입 준칙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있어가지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출하는 그 분야에 따라서 근데 세목의 어느 증가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준칙은 지출을 줄이자는 것도 아니고 수입을 늘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채무를 맞춰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수입을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그런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지. 그래서 향후에 국가 채무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아까 박정희 박사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미래 세대한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지금도 미안한데 20년, 30년 후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미래 사회하고 선진국도 보면은 결국에 최근에 이제 그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세대 간 컨플릭트입니다. 지금 일하는 친구들하고 퇴직한 사람들하고의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딱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에 제가 공부할 때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공부한 적이 한 2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미 그런 문제가 나타났어요.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라고의 그 세원 분담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딱 우리나라 지금 그런 시점이에요. 향후 20년이면은 지금 뭐 프랑스 학생들 데모하는 것처럼 6.8 혁명이 되네 안 되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미련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치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기보다는 그 워닝하는 차원에서 산다는 얘기고, 앞으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기적인 과제에서는 저희가 그 모형을 안 쓰고 또 다른 모형을 씁니다. 다른 모형을 쓰면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말씀을 좀 덧붙이면은 재정의 그 경기에 대해 관련해 갖고 재정의 역할을 좀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그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재정이라는 거는 그 재정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그 정부가 뭐 부담을 한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들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정부가 자기 돈입니까? 그게 다 납세자의 돈인데, 근데 마치 자기가 무슨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것처럼 이건 정부가 부담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 보고 정말 그 실소를 금치 못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납세자의 돈이니까 이거는 진짜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진짜 기여할 수가 있으면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기억에 남는 거를 보면은 정부가 나서 갖고 우리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거는 한 두 가지밖에 없지 않느냐 이때까지. 하나가 60년대 그 경부 고속도로 놓은 거, 그 경인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놓은 거.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 광 케이블 깐 거. 이 두 가지 말고는 나중에 그 사학자의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정부 지출이라는 거는 별로 없다. 그리고 추경을 하라고 할 때마다 그 우리가 흔히 보지만 뭐 5조 원을 해라 이러면은 금액이 떨어진 다음에 그거 맞추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디다 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쓸 때를 발굴을 하다 보니까 그 얼마나 그 눈먼 돈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는 어디까지나 시장이 실패한 곳에 들어가야지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는 정말 진짜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정말 그 인정을 받은 데는 뭐 아낌없이 들어가지만, 그거 말고 뭐 그 우리가 몇 년간 보듯이 계속 보듯이 뭐 추경을 위해서 뭐 3조 원을 쓴다, 2조 원을 쓴다, 그건 다 부서지는 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 구조조정도 그래요. 구조조정도 김 교수님께서는 그 산업 우리가 당면 조선 해운 뭐 이런 거 구조조정해서 그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결국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거 역시 당사자들이 부담을 하도록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부가 들어간다는 그런 그 기조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요즘 언론에서 그 말해지는 논조를 보면은 이거는 뭐 정부가 재정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뭐 당연시하는, 뭐 물론 주채권은행이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있습니다만은 뭐 거의 뭐 이건 뭐 당연시하는 게 정말 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재정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유보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재정 지출을 할 경우에 그 지출의 효율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거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지금 구조조정에다가 재정을 쓴다?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부실기업의 소유주는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거기에서 같이 일을 했던 경영진 그리고 노조, 이분들은 책임이 없나요? 열심히 경영해서 경영 잘한 기업은 돈 안 주고, 경영을 잘 못해가지고 적자 보는 기업한테는 세금으로 메꿔주고, 그러면 시장 경제라는 게 뭡니까? 누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적당히 하다가 잘 안 되면 세금으로 메꿔주고, 이건 시장 경제의 기본 생태계를 교란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정으로 이런 거를 할 때는 기본 전제, 이게 효율적으로 잘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용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쪽으로 배분이 되는 결과들이 흔히 많아요. 각 지역의 민원사업 쪽으로
간다든가. 그래서 그건 조금 그 효율성 전제 그리고 이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 이런 거하고 연관해서 생각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정부 쪽에서 재정 적자를 아주 구조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매년 예측을 낙관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아마 3.1% 성장 정도로 해가지고 세출 세입을 짰을 거예요. 그런데 연초부터 전부 다 금년에 3% 성장은 어렵다고 봤고, 과거 경험으로 봐도 IMF는 연초에 예측한 거하고 연말에 예측한 거하고는 적어도 0.5% 이상 차이가 나는 전력이 있는 건데, 한국은행은 IMF 걸 따라하는 거고, 그런데 항상 최고로 낙관적인 예측치를 가지고 재정 수지를 따지다 보니까 연말에 가면 계속 적자. 이게 3년간 났는데도 아직도 또 똑같이 하는 거. 이거는 정부 스스로 이 적자 구조를 아예 연초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금년 건 할 수 없고 내년 거부터라도 좀 더 현실적인 예측치에 의해서 재정 수지 이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병구 교수께서 그 54페이지에 있는 그림 5, 요거는 이게 잘못하면 이게 그 구조적 차이, 그러니까 한국하고 스웨덴하고 고령화 수준을 비롯해서 인구의 구성도 그렇고 인구 절대 수준도 그렇고 산업의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구조적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게 단순하게 요거 하나만 딱 놓고 생각을 하면은 한국은 완전히 저복지 저부담 나라고 스웨덴은 고복지 고부담 나라인데 스웨덴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단순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이 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잘못 인용을 하게 될 경우에 부작용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 특히 국회에서 이제 단순화해 가지고 감성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거를 갖다 놓고 이거는 권위 있는 교수가 만든 건데 이게 봐라 우리는 저복지 부담이고 스웨덴 고복지 고부담이다. 요건 밑에 반드시 주처리가 좀 이런 표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조심스러운 좀 주처리 같은 것이 밑에 따라가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는 데 따른 그런 문제점 지적하시는 거 분명히 있고요. 그 특정 국가 간 비교에 있어서는 그 개별 국가가 처한 사회 경제적 환경, 소득 수준이라든지 고령화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사회복지 제도의 성숙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변수들을 통제를 해서 국가 간 비교한 연구들도 보면, 제가 가장 이제 그 최근에 그 확인한 자료가 이제 그 IMF 2014년 보고서에서 그 G20 국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말씀하신 그런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과연 그 한국의 조세 수익과 재정 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통제했을 때도 우리나라는 GDP 대비 한 5% 정도 세수 확충의 여력이 있고, 그리고 재정 지출은 한 9% 정도의 재정 지출 여력이 있다. 고 이제 그런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그 소득 수준이라든지 고령화율 등등을 고려하더라도 저의 판단은 우리의 조세 수익과 재정 지출 규모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좀 그래서 그걸 확장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토론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구조조정 과정에 들어가는데 우리 이 경제에서 산업의 내용이 지금 그 소위 제조업들의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을 지금부터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수 기반이 이들이 제대로 돌아가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이 세수 기반, 지금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게 이 기업들이 망한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다 제대로 간다는 전제지 이 중에 몇 개는 망한다 이거 없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기업들을 들여다보면 3년 연속 이자도 못 갚는 영업이익으로 이게 지금 상장 기업의 15%입니다. 재벌 30대 그룹에서 17개 대기업이 지난 3년 연속 적자만 받고 이자는 3조 이상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으로 우리는 기업의 기반이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결국 이 중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또는 기간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정부가 어느 정도 아마 재정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구조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업 문제라든가 그 지역 경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재정 아마 부담이 꽤 들어갈 겁니다. 이런 요소들은 지금 다 빠져 있거든요. 스웨덴 경제는 이건 매추어 상당히 성숙되고 안정된, 우리처럼 이렇게 강한 그 플럭추에이션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처럼 지금 중국으로부터 강하게 도전받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경제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일단 밖으로 빼고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 위험한 결론은 세금 많이 걷자, 그래서 복지를 많이 하자, 이제 이렇게 그 고복지 고부담 그러려면 이제 법인세 올리고 재산세 올리고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논리가 가능은 하겠지만 지나치게 단순화된 그런 베이스를 바탕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결론이 좀 그렇게 건설적이지 않은 그런 결론이 나올 염려, 이런 게 된다. 그런 염려로 이제 뭐 저희들도 연구를 하다가 결과를 단순화하는 게 이해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순화하는 경우도 뭐 저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그럴 경우에 조금 지금 말씀하신 다른 연구 보고서 이런 것도 좀 봐라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변수를 집어넣은 보고서도 다른 게 있다 좀 봐라라든가, 또 이런 거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요 독자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 표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그 초고부담, 초고복지에 해당하는 이런 그 북유럽 국가들로 바로 가자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 OECD 국가의 평균 수준 정도, 그 중장기적으로는 적어도 이제 그 중부담 중복지 수준을 거쳐가면서 그 이후에 또 새로운 복지 국가를 좀 논의해야 되는 그런 어떤 거 단계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증세 필요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세금 문제나 재정 지출 문제는 다 근본적으로 정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효율성이나 뭐 지속 가능성 이것도 중요하지만 공정성이나 형평성 관점에서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각자가 자기가 내야 할 공정한 몫을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관련 통계로 보고 봤을 때 담세율이나 계층별 담세율이나 세금 구조의 누진성이나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그 세금의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런 것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의 세금 구조에 대해서 형평 차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건지, 이게 공정하다, 너무 불공정하다, 만약 그런 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그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다 공정한 몫을 내고 있다라는 인식이 만약 없다 그러면 사실 증세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조세 조항만 엄청 세질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학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아까 뭐 모든 걸 다 한 바스켓에 넣어가지고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물론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의 조세 감정, 이 형평성 감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는 부분, 강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좀 여쭤보고 하나 싶고요. 기업 구조정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기서 그냥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양호 회장이 뭐 한진해운 관련해가지고 낸 거를 채권단에서 반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주 책임지라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대주주는 산업은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긴 채권자가 아니에요. 경영 책임을 졌던 대주주다. 조양호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던 기업 그 은행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정부가 실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구조조정의 문제는 뭐 김광동 원장님도 그전에도 뭐 수도 없이 3년, 2년, 3년 전부터 워닝 됐었던 거고 그런 싱크부터 수도 없이 나타나는데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대주주인지 채권자인지 구별도 안 하고 누가 책임 있는지 이렇게 하지도 않는 건 사실 참 개탄스러운 일이고 98년, 99년, 97년 이때 사태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시간은 다 됐고 해서 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정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예를 한번 들고 싶습니다. 마이클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우리나라에서 160만 부가 팔렸습니다. 미국에서는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한국에서 10,000 부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160만 부가 팔렸는데 그걸 제대로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정의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정의는 정답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모아지는 하나의 큰 흐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보수, 진보, 재정 문제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